사태처럼 전국으로 퍼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입니다. 핵심만 말하라니까. 당장 분당을 폐쇄해야 합니다. 자가격리해서 실제로 직무 현장에서 타인과 접촉이 안 되도록 격리 상태에서 관찰 중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은 저희 수박합니다. 위험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다. 전파력이 높지 않은 형태이고 우연적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심정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봤는데요. 심정숙 기자. 지금 기침만 이렇게 콜록콜록 제가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심 기자에게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인가요? 기침만은 아니고요. 예. 기침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죠. 뭡니까? 뭐 타액 같은 게 나가죠. 예. 타액, 비말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접촉이 되면은 이제 네. 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침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자 지금 짚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감염자가 또 늘었다고 하던데 네. 어떤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건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8일 만에 지금 20일 날 처음으로 이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첫 환자가 나온 다음에 8일 만에 지금까지 7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병했던 일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 그 5월 11일경에 이분이 그 첫 환자라는 분이 네.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를 지나갔는데요. 한 열흘 동안에 서너 군데의 병원을 옮겨갔답니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너무 도대체 증상은 계속 감기 비슷하기도 하고 폐렴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해서 병원을 계속 옮겨 다녔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이거는 중동호흡기 질환 증후군하고 굉장히 증세가 비슷하다 그래서 확진을 받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분이 증세가 가장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정도입니다. 예. 이 2박 3일 사이에 이분이 아까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다고 했지 예. 않습니까? 그 병원 중에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장 증세가 심했던 때 머물렀던 병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같이 2인실 그 병실에 같이 썼던 그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감염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대면 치료를 했던 의사와 그 간호사까지 그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결국은 7명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 처음에 최초로 감염된 분이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질환인지 그 의사들도 모를 정도로 이게 계속 고열과 폐렴하고 감기 비슷한데 도대체 뭘까라고 헤맸던 이유가요. 보건당국 설명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이분이 중동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마지막 병원에 와서야 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방문했다는 얘기 같은 것들을 사전에 문진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해줬거나 그랬으면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검사를 했을 텐데요. 그런 검사 없이 어쨌든 여러 병원들을 옮겨 다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중간에 이렇게 감염이 확 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 상황이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요. 이 대기실에서 같이 있다가 감염된 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기실에서는 뭐 서로 뭐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을 거고 기껏해야 뭐 말이나 뭐 이런 거 정도였을 텐데 네. 그 상황에서도 감염이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요.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 감염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밀접 접촉자라는 건 뭐냐면은 예. 아주 엄밀한 정의로 말하면은 H하고 그 타액이 기침을 했을 때 이게 타액이 나가는 가장 최대 거리를 한 2m 정도로 봅니다. 네. 그 2m 정도 반경 안에 환자와 함께 있었던 경우를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하고요. 그 경우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같은 병실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 그 감염자분이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건 뭐 저의 뭐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추정이지만 어쨌든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열이 굉장히 높았고 한마디로 상태가 심했기 때문에 그 같은 병실에 간병을 하던 분들까지 다 옮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뭐냐면 여섯 번째 감염자 70대 여섯 번째 감염자의 경우에는요. 이분은 같은 병실에 있던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다른 병실에 있었어요? 같은 병동이긴 한데 네. 둘 다 호흡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르스가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네. 호흡기 병동인데 다른 병실,
그리고 2m도 아니고 10m씩이나 떨어져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병실이 달랐으니 당연히 화장실도 달랐을 거고요. 그 다른 간병인이나 다른 환자에 비해서 밀접 접촉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m. 2m 내에. 네. 예. 그럴 기회나 시간도 적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저분이 6번째 감염자가 됐을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요, 처음에 이게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되게 이례적인 감염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분한테 한번 어떻게 동선이 되셨는지, 이분하고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역학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두 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 진료를 받으러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기를 하면서 이 최초 감염자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하는 공간에서? 그렇죠. 대기실에서, 진료 예. 대기실에서 만났 동안에 뭐 이거 저희 추정이지만은 이분이 증세가 그때 심했으니까 기침도 굉장히 심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던 그 70대 저분이 6번째 감염자로 되게 불운하게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씨가 네. 처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죠? 다니면서 여러 네. 사람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아직 자신들이 병에 걸리지 몰랐을 그럴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런 상태로 지금 밖을 돌아다닌다면은 네. 점점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서너 군데 정도 병원을 돌아다녔다고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2차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최초로 감염된 분은 굉장히 증상이 심하지만 두 번째 그분한테 다시 재차 감염된 경우에는 감기하고 되게 증상이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신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전문가 얘기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고려대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님 이번에도 전화로 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발생 8일 만에 7명이나 감염이 됐는데 지금 하루에 1명꼴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절대적인 환자 숫자만 놓고 본다면 뭐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는 하지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곳의 환자 발생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저희 나라라는 점, 또 아직까지 추가 환자 발생의 가능성이 계속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다른 나라에서 감염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종 아니냐. 그래서 뭐 슈퍼북은 슈퍼바이러스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전염력이 높아진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에서 보고됐던 자료들을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의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집단 발병 숫자가 커진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의료기관 내에서 한 환자가 발생하고 그 환자를 통해서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사례들의 보고가 이미 있거든요. 예. 지금과 같은 규모의 발생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은 환자가 조기에 인지되지 못했던 것, 또 방역체계 틈이 발생해서 여러 노출자가 발생했었던 이런 상황, 또 의료기관은 지역사회랑 다른 이제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거든요. 네. 하지 못하고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더 끼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궁금한 게 그러면 저 병을 예방하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뭐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일반 국민들께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는 않죠.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이고 결국 아직 전파의 경로가 모두 다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같은 전파 경로로 이제 사람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예방 조치들을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 환자분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진들이라든가 이미 노출이 되었던 분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관리가 더 중요한 예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 당국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또 감사합니다. 최원석 교수였습니다. 네.
자, 심정숙 네. 기자.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짧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감염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만 짧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중동 여행을 다녀오신 최초 감염자 분이시고요. 네. 그분을 간병하고 같이 병원을 다니셨던 아내분. 이분들이 가장 처음 20일 날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고요. 그러니까 감염이 된 거죠. 2차 감염이 네, 된 그렇죠. 겁니다. 이분들이 예. 근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그중에 이 가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네. 이 가병원에 입원했던 그리고 2인실 병실에 같이 있었던 그 70대 이 노인분 그리고 이분을 간병했던 분이요. 여기 딸 46세인데요. 어쨌든 네. 이 딸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한 명이 이제 의심한 대로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같은 병원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10m 정도 바깥에 다른 병실에 있었던 네. 그 70대 노인 그다음에 저 최초 감염자를 간호했던 간호사 이렇게가 같은 병실과 병동을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분이 다른 병원. 예. 5번째 환자입니다. 최초의 의사 네. 확진자였는데 저분은 이제 이분이 요 병원 다음으로 갔던 병원에서 대면 치료를 했던 그 의사분이 확진 판정이 된 거죠. 아마 지금 불안해 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전처까지 만들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고 그 불안감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정부 당국에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